정태수는 핸들을 잡은 지 50년이 넘었다. 20살 청년이었던 그가 처음 버스 운전대를 잡던 날 손은 땀으로 미끄러졌고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는 도시의 혈관을 달렸다. 새벽 첫 차부터 밤 막차까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일이 그의 전부였다. 젊은 시절 태수에겐 꿈이 있었다.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고 아내와 함께 여유롭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꿈은 접어야 했다. 장남 민수, 차남 민호, 막내딸 미영. 새 아이를 키우려면 버스 운전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야간 근무를 자청했고 쉬는 날에는 택시를 몰았다. 허리는 굽어가고 무릎은 퉁퉁 부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아빠,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민수가 초등학교 시절 성적표를 내밀던 날 태수는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렸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말없이 희생하는 가장의 등이 점점 더 구부러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아이들은 자랐고 태수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다. 환갑을 넘기고도 그는 핸들을 놓지 않았다. 민수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했고 민호의 사업 미천도 대줘야 했다. 미영의 대학 등록금도 빠뜨릴 수 없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한 돈은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75이 되던 해 태수는 마침내 버스 회사에서 은퇴했다. 사고 한 번 없이 민원 한 건 없이 완벽한 기록으로 퇴직하는 그를 동료들은 박수로 배웅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평생 핸들만 잡고 살았는데 빈손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다행히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를 하나 마련할 수 있었다. 위치도 괜찮고 월세 수입도 나쁘지 않았다. 태수는 이 상가를 장남 민수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장남이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서류를 받았지만 태수가 기대했던 것처럼 눈물을 글썽이거나 아버지의 손을 꼭 잡지는 않았다. 아버지 잘 쓰겠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전부였다. 태수는 이제 민수의 집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했다.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지난 세월의 피로를 씻어내고 싶었다. 그는 작은 방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다. 입주하던 날 며느리 나영은 웃으며 그를 맞았다. 손주들도 할아버지라며 매달렸다. 태수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평생 달려온 보람이 여기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는지. 그가 헌신한 세월이 얼마나 쉽게 잊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곧 투명인간이 되리라는 것을. 민수의 집에서 지낸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태수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며느리 나영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차갑게 느껴지는 것도 손주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도 그저 예민해진 탓이라고 여겼다. 아버님, 저녁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저희는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나영은 점점 더 자주 그런 말을 남기고 집을 비웠다.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었다. 태수는 혼자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플라스틱 용기를 돌리며 쓸쓸함을 삼켰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상가 매각이었다. 민수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버지, 그 상가 말인데요. 지금 팔면 가격이 좋대요. 아파트로 바꾸면 월세보다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고요. 태수는 아들의 판단을 믿었다. 민수는 대학도 나왔고 사회생활도 오래 했으니 자신보다 경제 감각이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그는 말했다.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상가는 팔렸고 그 돈으로 신축 아파트를 샀다.
명의는 민수 앞으로 되었다. 태수는 당연하다고 여겼다. 어차피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나영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는 태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빨래도 따로 했고 반찬도 다르게 차렸다. 아버님 드실 거는 김치찌개 남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하세요. 애들은 입이 짧아서 따로 해야 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태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자신이 있으면 불편하겠지. 그렇게 자신을 달랬다. 더 큰 문제는 민수였다. 아들은 얼마 전부터 사업에 손을 댔다. 친구와 함께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처음엔 잘 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급한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이번 달만 넘기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500만 원이었다. 태수는 연금 통장을 털어 건넸다. 민수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급하게 나갔다. 한 달 뒤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1,000만 원이었다. 태수는 저축해둔 돈을 꺼냈다. 세 번째, 네 번째로 손을 벌릴 때쯤 태수는 더 이상 줄 돈이 없었다. 아버지,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엔 초조함만 가득했다. 감사도 미안함도 없었다. 태수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손주들도 더 이상 할아버지 곁에 앉지 않았다. 나영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애들 학원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요즘 애들 교육 안 시키면 뒤처지잖아요. 그 말 속엔 당신이 있어서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 숨어 있었다. 태수는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다. 밤마다 혼자 누운 작은 방에서 태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준 게 부족했나? 평생을 바쳐도 부족한 건가? 자책과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배신감. 그리고 서서히 타오르는 분노. 상가도 주고 돈도 주고 내 남은 삶까지 내어줬는데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인가? 태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엔 존중 대신 계산만이 가득했다. 손녀 지우의 10살 생일이었다. 민수는 한식당을 예약했고 친척들을 초대했다. 태수의 동생 내외, 민수의 처남 내외, 그리고 나영의 친정어머니까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태수는 새 옷을 꺼내 입었다. 몇 년 전 환갑잔치 때 입었던 회색 정장이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그는 오늘만큼은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랐다. 손녀의 웃는 얼굴을 보고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며 지난 몇 달간의 답답함을 잊고 싶었다. 한식당 룸은 넓고 화려했다. 지우는 새 원피스를 입고 친척들의 축하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태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맛있는 거 사 먹어. 태수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건넸다. 10만 원. 연금에서 아껴둔 돈이었다. 지우는 시큰둥하게 받아들고는 금방 엄마 쪽으로 갔다. 나영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으며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갔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훌쩍 넘어요. 친정어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요즘 세상에 애들 교육 안 시키면 큰일 나지. 나영은 잠시 태수 쪽을 힐끗 보더니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저희는 시아버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솔직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다.
태수의 동생이 난처한 표정으로 나영을 쳐다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노인 한 분 모시는 게 얼마나 드는지 모르실 거예요. 병원비, 생활비, 이것저것 다 합치면 만만치 않아요. 저희도 애들한테 더 신경 쓰고 싶은데 솔직히 빠듯하죠. 태수의 손에 든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영의 말은 계속됐다. 시아버님 연금으로는 턱도 없고요. 제 월급에서 다 나가요. 남편 사업도 힘든데 솔직히 부담이 크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말을 제지하지도 아버지를 변호하지도 않았다. 그저 불편한 표정으로 술잔만 기울였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귓가가 화끈거렸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말을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듣고 있었다. 그래도 가족인데. 태수의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나영은 코웃음을 쳤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나요? 저희도 살아야죠. 애들 미래도 생각해야 하고요. 나영의 친정 어머니가 거들었다. 우리 딸 말이 맞아.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 각자 살 궁리를 해야지. 태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입술이 굳어서 제대로 웃어지지도 않았다. 손에 든 젓가락은 계속 떨렸고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지우가 케이크 촛불을 끄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태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나영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시아버님 모시느라 애들 교육비도 빠듯하다. 짐. 자신이 짐이라는 말. 평생을 일하고 희생한 삶이 이제는 남의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수는 창밖만 바라봤다.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영은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 지우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그날 밤 태수는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다. 나는 투명 인간이 아니다. 짐도 아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온 인간이다. 그 순간 태수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지켜야 한다. 생일 잔치가 있던 날 이후 태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회상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도 했다. 23살 첫 월급을 받던 날이 생각났다. 손에 쥔 봉투가 얼마나 뜨겁고 무거웠던지. 그는 그 돈으로 어머니께 새 이불을 사드렸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가 기특하다. 정말 기특해. 그때의 따뜻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태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차를 몰았고 밤 11시에 막차를 세웠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무릎은 퉁퉁 부었다. 어느 여름날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태수는 핸들을 놓지 않았다. 승객들을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젖은 옷을 벗겨주며 울었다. 당신 이러다 큰일 나요. 몸을 좀 챙겨요. 하지만 태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아이들 잘 키우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돈은 더 많이 필요했다. 학원비, 교복값, 수학여행비. 태수는 쉬는 날에도 택시를 몰았다. 명절에도 일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고 취미 생활을 즐길 때 그는 오직 핸들만 잡았다.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태수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했다. 무릎 연골이 닳아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지만 거부했다. 수술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쉬는 동안 벌지 못하는 돈이 아까워서였다. 그렇게 절뚝거리면서도 버스를 몰았다. 민수의 결혼식 날
태수는 단칸방에서 혼자 잠들었다. 신혼집 전세금을 대느라 정작 자신이 살 집은 없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미영의 대학 등록금을 대줄 때도, 민호의 사업 미천을 대줄 때도 태수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버지의 도리라고 믿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헌신이 무엇을 남겼나? 존중? 감사? 아니었다. 짐이라는 낙인과 투명인간 취급뿐이었다. 태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평생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자식들에게 준 돈, 손주들에게 쓴 돈, 하나하나 메모해둔 것들. 그는 숫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게 다 뭐였나?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오랜 친구이자 법무사인 인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인철은 태수와 함께 버스를 몰던 동료였다가 나중에 법무사 자격을 땄다. 둘은 가끔 만나 소주잔을 기울이는 사이였다. 인철이 나야. 시간 있으면 한번 만나자.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안 좋네. 상담할 게 있어. 재산 정리 관련해서. 다음 날 작은 찻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태수는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조용히 털어놓았다. 인철은 묵묵히 듣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당하고 있었나? 내가 평생 번 돈, 내가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줘야겠나? 자식들 손에 들어갈 이유가 없네. 인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태수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짐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뭘 더 줘야 하나. 나도 인간이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인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자네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유언장 작성과 상속 계획 다 정리해주겠네. 태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해졌다. 이것이 복수는 아니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었다. 마지막 남은 존엄을 되찾는 일이었다. 고맙네, 인철아.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야. 찻집을 나서며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다. 태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한 사이 그는 은행을 찾았다. 손에 든 통장은 몇 개 되지 않았지만 평생 모은 돈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계좌 정리하시려고요? 은행 직원이 물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그는 민수 명의로 되어 있던 공동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돈을 빼냈다. 민수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돈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위험했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비밀번호는 민수가 절대 알 수 없는 숫자로 설정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숨겨둔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현금 몇 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오랜 세월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다. 태수는 그 돈을 천천히 세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그는 금고를 비우고 돈을 은행 안정금고로 옮겼다. 집에 두면 언젠가 민수나 나영이 찾아낼 것이 뻔했다. 다음 날 태수는 인철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인철은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내며 설명했다. 상속 계획을 수정하려면 유언장을 새로 작성해야 하네. 자네가 원하는 대로 배분할 수 있어. 민수에게는 주고 싶지 않아.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인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그럼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건가? 민호나 미영은? 민호는? 태수는 잠시 생각했다. 민호도 그동안 연락이 뜸했어. 사업 잘 된다고 자랑만 하더니 정작 아버지한테는 관심이 없더군. 차라리 미영이. 미영이가 그래도 낫지. 마침 그때 태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미영이요. 순간 태수의 가슴이 뛰었다.
막내딸 미영. 결혼 후 남편과 불화로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며 연락이 뜸했던 딸이었다. 태수는 미안한 마음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다. 미영아, 어떻게 지내니? 아버지,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오빠네 집에 계신다고. 제가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전화를 끊고 태수는 인철을 바라봤다. 인철은 빙그레 웃었다. 딸 생각이 났나 보군. 이틀 후 미영이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을 찾았다. 몇 년 만에 본 딸은 많이 지쳐 보였다. 얼굴엔 주름이 늘었고 옷차림도 수수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아버지, 오래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힘든 걸 알면서도 내가 먼저 연락 못했구나. 둘은 근처 카페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나영과 민수는 미영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기에 밖에서 만나는 것이 나았다.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미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태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어떻게 알았니? 오빠한테 전화했을 때 올케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했어요. 미영은 분노와 슬픔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형편이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아이들 둘 키우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모시고 싶었는데 오빠가 먼저 모신다고 해서 안심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 태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다.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 제 형편이 나아지면 꼭 모실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날 이후 미영은 자주 아버지를 찾았다. 비싼 선물은 없었지만 손수 만든 반찬을 가져오거나 함께 산책을 했다. 태수는 딸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혹시 재산 정리 같은 거 생각하세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신 거 제대로 대접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태수는 딸의 말에 확신을 얻었다. 돈은 피를 나눈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해 줄 사람에게 남겨야 한다. 미영은 비록 가난했지만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날 밤 태수는 인철에게 문자를 보냈다. 유언장 작성 진행하세. 미영에게 절반, 나머지는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네. 결심은 이제 확고해졌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문은 예상보다 빨리 퍼졌다. 태수가 은행을 드나들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민수의 귀에 들어간 것이다. 아마도 동네 아는 사람이 보고 전했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아버지 방문을 벌컥 열었다. 뒤따라 나영도 들어왔다.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뭘 하긴 그냥 지내지. 은행 다니시고 법무사 만나신다면서요. 혹시 재산 정리하시는 건가요? 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정리하고 있다. 순간 나영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우리 몰래 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재산을 내가 정리하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하나? 태수의 차분한 어조에 나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당연히 상의는 하셔야죠. 상해?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생일잔치 때 친척들 앞에서 나를 짐 취급하던 사람한테 상의를 해야 하나? 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가 급히 말했다. 아버지, 그건 올케가 술 먹고 실수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라고?
태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 자리에서 너는 아내를 말리지도 나를 변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불편한 표정으로 술만 마셨지. 그게 아들이 할 태도였나?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태수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는지 아나? 너희들 잘 살라고 내 인생을 다 바쳤다. 새벽부터 밤까지 버스를 몰고 무릎이 망가져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내 결혼 자금 대느라 단칸방에서 잤고 내 사업 자금 대느라 내 노후 자금을 다 털었다.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건 뭔가? 존중? 감사? 아니었어. 짐이라는 낙인과 투명인간 취급뿐이었다. 나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태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 삶의 마지막은 너희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게 아니다. 나도 인간이고 존엄이 있다. 태수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유언장이었다. 내 재산은 너에게 주지 않는다. 절반은 미영에게, 나머지는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뭐라고요? 나영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장남인데. 장남이면 뭐가 달라?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재산을 줄 이유는 없다. 미영이요? 미영이가 뭘 했다고요? 이혼하고 애들 둘 키우느라 아버님께 손 한 번 못 내밀던 애한테요? 나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바로 그거다. 태수는 조용히 말했다. 미영이는 가난해도 나를 찾아왔다. 비싼 선물은 없었지만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했다. 반찬 한 통에도 정성이 담겨 있었어. 그게 바로 존중이다. 아버지.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올케한테도 잘 말할게요. 늦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공증까지 마쳤다. 번복할 생각도 없어. 나영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버님이 지금 제정신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아버님 모시느라 고생했는데. 병원비, 생활비 다 우리가 댔잖아요. 그 돈은 내 연금에서 다 나갔다. 태수는 차갑게 대꾸했다. 영수증 다 가지고 있어. 너희가 쓴 돈은 없다. 오히려 내가 민수 사업 자금으로 몇 천만 원을 줬지.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나영은 할 말을 잃었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나가주겠나. 태수의 말에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 복도에서 나영의 울분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아버지 미쳤어. 진짜 미쳤다고. 태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쓰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야 내 인생을 되찾았다. 태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보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마침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창밖으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태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퀴 위에서 보낸 50년 침묵 속에서 견딘 수모의 세월.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존엄을 되찾은 한 인간이었다.